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지역의 주요 현안 중 하나였던 광주 복합 쇼핑몰과 관련한 협의들이 연이어 타결되면서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전방 일방 부지 사전 협상 마무리 그리고 신세계백화점 확장 변경 협약에 이어서 어등산 개발 사업 협약까지 체결됐는데요. 지지부진했던 광주 복합 쇼핑몰 3개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 부시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18년 동안의 해묵은 수건이었습니다. 이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요. 자, 이제 첫 발을 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22일에 광주광역시와 광주도시공사, 신세계 프로퍼티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 먼저 이형길 기자의 리포트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와 광주도시공사, 신세계 프로퍼티 수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부지개발 공동 추진을 위한 사업 협약을 위해서입니다. 광주시는 사전 협상 마감을 나흘 앞두고 타결에 이를 만큼 신세계가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며 환영했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는 영산강 와이벨트와 함께 꿀잼 도시 광주 완성을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부지는 모두 41만 7천여 제곱미터로 축구장 58개 크기입니다. 설계 등을 마치면 2027년 착공해 스타필드와 콘도, 별꿈 도서관, 스마트팜 등 핵심 시설을 2030년 개장합니다. 이어 레지던스와 부대시설 등은 2033년까지 조성을 마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만 1조 3천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다양한 휴양 레저 시설과 더불어 콘도 레지던스까지 결합된 명실상부하게 지역의 어떤 명소를 만들려고 그런 각오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신세계 프로퍼티는 사업 진행과 지역 기여 등을 위해 앞으로 3달 이내에 광주 현지법인을 설립키로 했습니다. 개발 계획이 처음 수립된 뒤 18년 가까이 공전하던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지금까지 세워졌던 어떤 계획보다 크고 시민들의 염원까지 담긴 복합 쇼핑몰 조성이 마지막 완공까지 순항할지 지역민들의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KBC 이영진입니다. 네, 부시장님 일단 어등산에 스타필드가 들어온다. 이제 이거 뭐 정해져 있는 것 같고요. 여러 시설들이 2030년이 되면 이제 완공이 된다. 근데 뭐 단계별로 이제 하나씩 완공이 될 텐데요. 이게 이제 앞으로 계획 또 시기별로 어떻게 되는지 많은 분들 궁금할 것 같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그 설명 전에 말씀하셨을 때 이제 광주시와 도시공사 신세계 프로퍼티가 3자 협약을 맺었다 하셨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도시공사와 신세계 프로퍼티 양자 간의 협약을 맺은 것이고 광주시는 거기에 이제 함께 했었습니다. 땅 주인이 지금 도시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단계는 1, 2, 3단계로 나눠서 운영이 될 것 같은데요. 1단계는 사실 저희가 이제 12만 평이나 되는 넓은 공간이고 아시는 것처럼 어등산이라는 산이기 때문에 도로나 하천이나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단계는 스타필드를 중심으로 한 복합 쇼핑몰이 그리고 콘도와 함께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1, 2단계를 2030년까지 준공을 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고 3단계는 2033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해서 수익시설화 될 수 있는 레지던스를 포함해서 아트센터나 골프레인지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함께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완전히 다 갖춰지려면 2033년 그리고 그 전에도 이제 뭐 단계별로 많은 시설들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게 1조 3천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정말 초대형 사업입니다. 뭐 자본 입장에서는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세계가 이번 협상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섰다고 해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감일보다 나흘이나 앞서서 이제 협상도 타결됐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자, 이거 어떻게 된 평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사실은 제가 지난번 이 방송에 나와서 우선 협상 대상의 기간이 12월 26일까지이기 때문에 아마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좋은 선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말씀처럼 그 법정 기간보다 훨씬 더 빨리 23일 날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에서도 프로퍼티도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적극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기대하시는 많은 일들이 잘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제가 방송 나온 많은 질문 중에 혹시 광천동에 백화점에만 관심이 있고 스타필드는 큰 관심이 좀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질문도 하셨는데 제가 양측의 회사를 잘 많이 만나보는 사람으로서 스타필드를 이곳에 만들어서 꼭 광주만의 상권을 잡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전 이남의 상권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중국 관광객을 중심으로 해서 무안공항이 활성화되면 외국인들까지를 포함할 수 있는 레지던스여서의 공간을 만들겠다라는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일단 뭐 투자를 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다각도로 전략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좀 긍정적인 신호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요. 2030년부터 이제 스타필드에 이제 콘도, 스타필드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콘도, 그다음에 도서관, 스마트팜 이게 이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레지던스도 들어오고 또 부대 시설도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개발인데요. 효과, 광주시 입장에서는 기대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예. 부분들을 좀 가장 많이 기대하고 계신가요? 물론 이제 지금은 스타필드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기반으로 이제 얘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이후에는 그 계획서가 정말 맞는 것인지 시 차원에서도 검증은 해볼 계획입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스타필드가 이제 계획을 세우면서는 연간 2,83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광과 쇼핑의 유동 인구가 그렇게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한 20조 3천억 원 정도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용 유발 효과는 11만 5천 명 정도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에서도 광주 시민들도 꿀잼 도시로서의 여러 좋은 공간을 활용하시기도 하고 또 광주 외의 분들이 스타필드를 찾아주시면서 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전이나 뭐 다른 지역에 있는 스타필드나 뭐 다른 코스트코나 이런 곳을 방문한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카페도 가고 식당도 가고 관광지도 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입 인구와 유동 인구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외로 확장될 수 있는 관광 효과도 높다. 그리고 산업 유발 효과도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확장시켜낼 수 있도록 광주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신세계 측이 이 스타필드를 만들면서 이제 여러 가지 부대 시설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아까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별꿈 도서관이라고 하는 좀 생소한 이름의 시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신세계 측이 공공기여의 방안으로 제시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기여라고 했을 때는 뭔가 좀 더 큰 것 바라게 되는 게 이제 뭐 지역민들의 바람일 텐데요. 공공기여의 취지를 살리기에 별꿈 도서관 어떤 시설이지 좀 모르기도 하고 의아하게도 좀 작은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은 근데 그 별꿈 도서관만을 공공기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8년간 이 사업이 이제 멈췄었는데요. 그 멈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유원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수익성이 좀 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업시설로서의 보장이 좀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측면인데 2033년까지 유원지 시설로서의 여러 가지 장치들을 다 만들고 레지던시 사업들까지는 이제 다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여러 공간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18년간 묵혀 있었던 저 공간을 꿀잼 도시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것 그 자체가 광주시와 광주 시민들께 가장 큰 공공기여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들고요. 코엑스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별마당 도서관이라고 하는 곳 많은 분들이 사진 찍고 뭐 인스타에 인증샷도 올리고 하시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과 비슷한 류의 이제 도서관인데요. 그것보다 훨씬 더 확장된 공간으로서 그리고 독립된 공간으로서 도서관을 지어서 시민들께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스타필드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제 신세계백화점 확장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주 신세계 확장의 경우에는 계획 변경 직후에 그때 이제 부시장님 저희 방송 나오셔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셨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또 뭔가 좀 진전이 되거나 좀 이렇게 좀 다른 내용이 더 나온 게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뭐 좀 진전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지금은 금호와 신세계 간의 여러 논의가 좀 깊게 있는 상태이고요. 거기서 이제 사업 계획서가 완성이 되면 도면과 함께 광주시로 제출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교통평가를 비롯해서 용적률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여러 공공기여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추가적 서류가 접수되거나 한 바는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지금 확장 계획 변경이 된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이마트 자리에다가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터미널 유스케어 자리에다가 뭐 이렇게 새롭게 이제 그쪽을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이 이렇게 변경된 이후에 강기정 광주시장이 신세계에서 터미널 땅을 모두 개발하는 것을 전제로 협약이 이루어졌다. 뭐 이런 발언을 또 했습니다. 신세계가 그동안 전국적으로 개발을 해온 형태들을 보면 이렇게 터미널 같은 부지들을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같이 개발을 한 경우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거 그럴듯하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어떤 모델로 이게 지금 개발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신세계가 통으로 개발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광천동 터미널이라고 하는 것에 복합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신 건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강남 터미널도 그렇고 지금 동서울 터미널도 그렇고 터미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쇼핑타운도 있고 또 호텔도 들어서 있고 터미널 부지는 지하로 들어간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전체를 개발하는 복합 사업화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강남 신세계나 동서울도 신세계가 이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계획을 할까 그리고 신세계가 그 서울에서처럼 동일하게 광주에 제출할까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어느 정도까지 가지고 올지 따져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신세계와 금호 간에 토지 문제에 있어서 이걸 뭐 매입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매각을 해서 정리할 것인지, 아니면 공동 개발을 할 것인지, 뭐 지분 투자를 할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은 양사 간에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광주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자, 이제 또 하나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 용적률을 상향해 준다거나 이제 이렇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사업자들이 이 용적률이 변경되면서 새롭게 그러니까 기대되는 수익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익이 늘어나겠죠. 옛 전방 일심방직터 개발처럼 사전 협상을 해가지고 이 일정 비율로 공공기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일단 말씀드릴 것은 용적률을 상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이라고 하는 기준은 각각 터미널 부지일 때는 얼마, 그리고 상업시설일 때는 얼마라고 하는 것들이 다 법제화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을 넘어서서 허가해주거나 추가적으로 인센티브 주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용적률을 상향해서 저희가 정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도 이 유스케어의 문화관 건물에 있어서 용적률이 일정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부지와 관련해서도 용적률을 더 쓸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분야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사업 계획서를 좀 봐야 되는데 다만 지금 있는 것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문화관의 건물이 한 4층 건물인데 백화점 건물의 높이로 맞추려면 9층 건물로 더 올리게 됩니다. 그럴 때는 상업시설의 부지가 조금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광주시의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지침에 따라서 관련한 공공기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신세계백화점 확장, 어등산 스타필드, 방직 부지, 뭐 더현대 등 복합 쇼핑몰 사업은 본 궤도에 올랐지만 광주시가 2017년부터 진행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은 속도를 또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 내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진행되거나 진행을 앞둔 곳이 총 10곳입니다. 이 10곳인데 민간공원 특례 사업 진행 상황 잡음도 좀 많은 것 같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초기에 이제 토지를 보상하는 문제에 있어서 조금 지연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늦어진 건 있습니다만 현재 사업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한 10곳 정도의 사업 부지인데요.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 현재 분양이 진행 중인 곳이 4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분양을 준비 중인 곳이 4군데가 있습니다.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는 곳이 한 군데, 검증을 준비 중인 곳이 한 군데 이제 이렇게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절차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것이 지금 광주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제 올해까지, 올해까지였습니다. 아파트와 공원 조성이 원래 끝나야 되는 사업인데 말씀해 주셨던 지금 상황들입니다.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자 이제 이렇게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이 좀 됐고 자 근데 이게 더 늦어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걱정 당연히 하실 것 같거든요. 이게 또 계속해서 늦어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하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그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나면 비슷한 질문 중에 시가 예산을 좀 투여해야 되는데 투여하지 않아서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민간공원 특례 사업은 시의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시가 민간공원이라고 하는 공원 부지를
통으로 제공을 하면 그중에 일부를 비공원 사업으로 아파트를 만들고 공원 사업을 해서 기부를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예산 투여는 이 사업의 진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이고 개별 민간 기업이 땅을 개별 개인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늦어지는 문제, 그리고 분양에 있어서 그 절차가 조금 늦어지는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중앙공원 일지구 사업에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일지구 사업도 사실 초기 이제 저희가 민선 8기 들어와서는 풍암호수의 상황을 정리를 해야지만이 전체 총 사업비가 확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시민단체와 또 지역 주민들 그리고 업체 간의 이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부분이 확정됐기 때문에 사업의 총 사업비는 확정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 합의가 됐다라고 이제 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광주시 또 주민협의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업자 이렇게 있는데 이 풍암호수 문제에 관련해가지고 수질 개선 문제가 어떻게 합의됐는지도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좀 정리가 됐습니까? 예, 사실 많은 분들이 뭐 원형 보전 이제 이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면 이 호수를 메워버리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염려를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논쟁은 아니었고요. 이곳이 원래는 주위가 다 논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법적으로는 저수지입니다. 호수가 아니고. 근데 저수지로서 용도가 이제 폐기됐기 때문에 저수지로 활용하지 않고 시민 친화적인 공원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논의의 시작이었고요. 그래서 그러려면 수질 개선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소한 3등급 정도의 수질로는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려면 몇 가지 사업이 필요한데요. 하나는 신규로 물이 유입돼야 합니다. 그리고 유입된 물이 순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입되는 물도 깨끗한 물이 들어와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너무 많은 물을 보관하고 있으면 빛의 투과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수질이 자연적으로 치유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심을 좀 낮추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을 줄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량을 줄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그 부분을 지난 11월 23일 날 광주시와 그리고 주민협의체 사업자 간에 합의를 보신 겁니다. 일단 뭐 이 공원 조성, 이 호수를 어떻게 운영하고 수질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는 뭐 충분한 설명들이 오고 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업자와 뭐 그다음에 주민협의회도 뭐 이제 다 이해를 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공원 1지구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중앙공원 1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 호수의 수질 문제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지금 이 민간공원 특례 사업지의 사실 절반 정도 되는 규모가 바로 중앙공원 1지구인데요. 여기 지금 사업자 간의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뭐 몇 번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지금 소송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계속 늦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것도 보시기에 이게 소송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가 이 결론이 2심 가고 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늦어질 것 같고 자, 사업자 간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는 도대체 이제 뭐가 문제인 건지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앙공원을 얘기하면 뭐만 해도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고 계속 다툼이 있어 보이고 뭐가 시가 또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하시기도 합니다. 뭐 기존에는 뭐 구속되는 분이 생기기도 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요. 근데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빛고울 SPC라고 하는 사업자 간의 이익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지분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을 시행하는 것과는 별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업은 시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건설 행위를 누가 할 것인가라고 하는 논쟁의 두 가지가 있는 것인데요. 현재는 지난 12월에 대법원이 판결을 내려서 한양이 중앙 1지구 공원 사업에 시공사 지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공사로 있는 롯데가 이 건설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 절차는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다만 공사가 끝나고 나면 수익금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수익금의 배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 내부에서의 지분 싸움의 논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민들이 생각하시기에 공사의 진도나 진척과는 상관이 없고 이후에 수익에 대한 배분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났기 때문에 시공에 대해서는 누가
건설을 하느냐, 누가 지어 올리느냐에 대한 문제는 정리가 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은 하나의 문제가 이제 지분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어차피 이제 사업자들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건설이 올라가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속도를 좀 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자, 지금 네. 중앙공원에 있어서는 이제 시공사 측에서는 현재 후분양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후분양을 3분양으로 좀 전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여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당시에 민선 7기 때 허가를 해줄 때 후분양과 분양가를 낮추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하면서 400채가 넘는 집을 조금 더 지을 수 있도록 용적률을 높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회수 혹은 공공기여라고 하는 부분이 시민들의 동의를 얻을 만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후분양을 3분양으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다라고 하는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네. 뭐 일단 그 건설 시공사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광주시가 어떻게 여론을 수렴해 가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추가적인 협상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안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전에 이제 말씀을 해주시긴 했습니다. 이제 이게 사실은 그 안에 굉장히 복잡한 지분 다툼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결국 이렇게 늦어지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좀 시가 나서서 중재를 하든 뭘 하든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부시장님 좀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이런 여론들이 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업체 간의 지분 싸움은 저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와 관련해서도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 소송에 있어서도 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현재 2심까지의 이제 판결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체적인 문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지분 문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익금에 대한 배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예를 들면 분양을 받고자 하는 시민과 어떤 논쟁이 붙거나 한다라고 하면 시가 중재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런 이슈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다른 아까 4군데 분양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분양가의 재승인 이제 이런 것들이 시가 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업체가 원하는 대로 분양가를 올려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로서는 여러 대학이나 기관에 분양가가 적정한지라고 하는 것을 재검증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 중에서도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것인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대리해서 적극적으로 이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지연돼 보일 수는 있다. 혹은 업체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해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민과 분양받으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시가 이 싸움을 열심히 해주는 것이 큰 이익을 얻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지체되다 보니까 어쨌든 사업비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당연스럽게 이게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담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좀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사업자와 시민들이 이제 결국에는 분양가 높아지면 그거 다 떠안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그러면 이렇게 사업 지체되고 뭐 공사비나 이렇게 자재값이나 이제 이런 영향들을 받게 돼서 분양가가 높아지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됐을 때 시민들이나 아까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은 온전히 그걸 다 떠안아야 되는 겁니까? 그 이제 용역을 하는 지표와 상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에 따라서 일정 정도 저희가 증가분을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인정하지 않을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거나 토지 보상금이 늘어났을 때 공원 부지와 관련해서는 증가분을 저희가 일정 정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비공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건 업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수의 사업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공사비의 증가분도 사실 작년에 많은 원자재 값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체는 그걸 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만 저희는 법에서 정한 상수로서 그 셈법으로만 인상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을 대리해서 저희가 열심히 용역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우여곡절이 많이 지나왔고 또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조금씩 앞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 것도 맞는 말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광주시가 좀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을 써서 이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 쓰시겠습니까? 민간공원의 나머지 9개 사업은 사실 큰 문제가 없고요.
현재는 남아 있는 것은 주간공원 일지구 이제 사업 하나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3분양 후분양의 문제가 하나 남아 있고 또 이제 최종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면 그 인근의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하차도를 파서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아파트 간의 인접 도로를 추가로 신설해서 확장할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도시기업위원회의 논쟁에서 조금 더 논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어등산 관광단지 18년 만에 수건이었던 어등산 관광단지의 스타필드 또 시설들 들어온다는 이야기 그리고 광주 신세계백화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진행까지 김광진 부시장과 이야기 쭉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에서 내년 총선에 지역구든 비례든 출마하지 않겠다며 오직 이 나라 미래만 생각하면서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의종군 하면서 대선까지 직행하겠다는 의지가 겹쳐 보이는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자세히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 개인적으로 이렇게 검지랑 중지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이게 뭐 영어권에서는 그러니까 뭐 소콜드 뭐 그런 뜻으로 그러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강조할 때 이렇게 하는데 그 손동작이 상당히 인상적으로 봤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우선 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서 네. 손발처럼 함께 일했고 또 실세 법무장관으로서 50대에 네.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을 취임했기 때문에 저는 먼저 네.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네. 저는 잘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네. 취임 일성 네. 이재명 민주당과 운동권과 전쟁을 한다? 네. 섬뜩했습니다. 섬뜩이요? 왜요? 섬뜩했어요. 아니 이것은 네. 검찰 T를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말씀한 대로 홍준표 의원이 네. 3선을 하니까 8년이 지나니까 검찰 T가 벗어나지더라. 네. 그런데 마치 이것은 마치 검찰총장이 취임하면서 네.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여의도 문법이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국민들로부터 가장 실망스럽게 평가받는 정치를 개혁하고 네. 야당과 협치를 위해서 정치를 살려보겠다. 개혁과 협치 이런 얘기를 주장했어야 되는데 네. 이재명 민주당 운동권과 전쟁을 한다? 네. 이건 섬뜩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아직도 서초동 사투리를 쓰는구나. 서초동 사투리. 네. 여의도 문법대로 여의도 표준말을 쓰는 그런 대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워딩을 보면은 중대범죄 처벌받는 걸 막는 게 지상 목표인 다수당이 폭주하면서 이 나라 현재 미래 망치는 거를 막아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딸 전체주의와 결탁해 자기가 살기 위해 나라를 망치는 걸 막아야 한다. 이거는 말 그대로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과의 전쟁 선포 아니에요? 전쟁이죠. 그리고 운동권들이 지금 현재 국민들이 평가할 일이지만은 네. 이 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586, 네. 386들이 기여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취임 첫날 전쟁하자?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하듯 네. 정치는 검찰 수사하듯 검찰 수사는 정치하듯 이 반복이 될까 봐서 두렵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지금 이제 총선이 윤석열 정권 심판 구도로 민주당은 만들려고 하는데 이 구도를 이재명 대 한동훈 이렇게 만들어서 본인이 그 중심에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먹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시나요? 먹히지 않습니다. 안 먹힌가요?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도 네.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대통령 선거는 미래지향적이에요. 나라를 어떻게 만들겠다.
이런 것을 제시하지만은 국회의원 선거는 회고적이에요. 지금 현재의 잘못을 심판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내년 4월 10일 총선은 네. 윤석열 정권의 심판입니다. 이걸 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하고 전쟁을 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을 성역화하겠다? 이런 수는 민주당이 다 국민이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넘어갈 민주당도 국민도 아니다. 어떻게 딱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 동생처럼 판박이처럼 하는가 깜짝 놀랐어요. 아, 저 정도 얘기하면은 민주당이 잘 되겠구나 하고 역설적으로 생각했다니까요. 민주당이 잘 되겠구나라고 저렇게 하면 안 되죠. 국민들이 네. 한동훈 50대 비대위원장한테 기대한 것은 뭐겠어요? 가장 윤석열 대통령이 못하고 있는 네. 문제가 되고 있는 여야 협치를 통해서 오선도선 경제도 살리고 남북관계도 살리고 외교도 살리는 그런 정치를 기대하는 것이 국민인데 전쟁하겠다? 이재명과 운동권과? 이건 아니죠. 그리고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됐든 우리 국민들은 서울의봄 영화를 보고도 느꼈지만은 군 하나에는 척결돼서 군 하나의 두목은 죽어서도 네. 땅으로 돌아갈 자유가 역사가 국민이 박탈해버리잖아요. 그런데 검찰 하나가 제2검찰공화국을 만드는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네. 그것은 바라지 않을 건데 얼마나 실패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네. 법조인, 네. 검찰 인사는 그만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비서실장 첫 인사에 영남 출신, TK 출신, 네. 변호사 후배 법조인을 하는 걸 보면은 빤한 길로 가지 않냐. 제2의 윤석열 길을 가고 있다. 역시 측근이라 아바타라 동생이라 그 길로 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혁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대표가 일주일에 3번, 4번씩 중대범죄로 형사재판받는 초현실적인 민주당인데도 왜 국민의힘이 압도하지 못하는가 이러면서 냉정하게 반성하자. 국민의힘이 잘해왔고 잘하고 있는데 억울하게 뒤지고 있는 거 아니다. 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물갈이를 하겠다는 건가요? 뭐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그렇죠. 그것은 지금 현재 윤핵관 시대에서 검핵관 시대로 넘어가는데 김기현 대표가 말씀을 잘 안 듣기 때문에 네. 명령해도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은 명령하고 복종하는 조직이거든요. 네. 검사 동일체 원칙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바타를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이것은 공천에 모두 검찰 출신 검핵관 시대로 넘어가겠다는 것을 예고하는데 그러한 얘기를 하는 걸 보더라도 무의식 중에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근데 한동훈 장관은 누구한테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할 생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맹종. 그 말을 다 믿을 수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네.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 지금 국가에 국민한테 충성하나요? 이건 사람한테 아니죠. 충성 안 하는 거는 맞는 아니,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보세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 띄울 때 저는 이건 확정이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명령해서 당이 복종하는 거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제일 안 듣는 사람이 한동훈이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그걸 누가 믿어요? 누가 믿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제일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한동훈 장관이다. 이건 사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대위원장으로 네. 윤석열 대통령이 낙점해서 명령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뭐 윤석열 아바타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제2의 윤석열이 되려면 대통령이 되려면 윤석열을 넘어서야 하잖아요. 근데 뭐 복종하고 맹종하고 그렇게 해서는 넘어설 수가 없잖아요.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도. 지금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하기 위해서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겠어요?
악법이라고 하잖아요. TK 출신 네. 법조인을 비서실장으로 첫 인사를 하는 거 보면은 들썩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떡잎부터 문제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봐요. 뭐 맹종하지 않는다 말이 아닌 행동을 봐야 된다는 말씀인 거네요. 말이고 행동이고 그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 일부에서 한동훈 장관이 노태우처럼 네. 제2의 6.29 선언을 한다. 네. 또 김건희 특검을 받아서 뭘 한다. 이건 쇼예요. 우리 국민들이 두 번 속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지역구든 비례든 출마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뭐 험지는 떨어질까봐 못 나가고 텃밭이나 비례는 나가면은 욕 먹을까봐 그냥 뭐 불출마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냉소하던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그것은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 잘했다. 네.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이번 총선 승리에 자기 정치 모든 승부를 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 승리를 한다고 하면은 대통령 후보로 가기 위해서 교두보를 만들어 가는 거다. 거기에서 자기가 국회의원을 해봐야 뭐 하느냐. 차라리 몰두해서 승리해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직행한다. 이런 계산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 쇼라도 그건 잘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계산은 계산인데 현실화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것은 네. 국민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예측이지만은 저는 실패의 길로 갔다. 이렇게 생각도 해요. 그러나 잘한 거예요. 그런 승부수를 두는 게 정치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우리는 이재명 민주당과 달라야 한다. 이게 계속 앞으로 이재명 대표랑 각을 세우면서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를 만들려고 할 텐데 어떻게 됐든 민주당은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집요하게 이재명 vs 한동훈, 이재명 대 한동훈 싸움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은 네. 민주당은 윤석열 심판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대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민주당이 절대 거기에 호응도 않을 거고 국민도 윤석열을 심판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전략은 좀 잘못된 거다. 애초에 그러면 아예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해서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가 만들어진 싹을 잘라버리는 그런 거는 방법이 될 수 없을까요? 왜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죠? 그쪽에서 원하는 사퇴할 거. 이유가 없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도 네. 국민적 지지를 차기 대통령 후보로 가장 높게 받고 있고 민주당 대표로서도 가장 높게 받고 있고 네. 이낙연 전 대표가 DJ도 이선 후퇴했다. 김대중 총재님은 네. 선거에서 패배하니까 이선 후퇴를 했어요.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강서 보궐선거에서도 압도적 승리를 했잖아요. 이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의식해서 사퇴하고 맞대결 한다? 이건 전략 중에 전략이 아니죠. 이건 무전략이에요. 죽는 전략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윤석열 집권의 실패를 계속 국민이 심판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된다. 이게 전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아무리 계속 싸우자 뭐 이렇게 붙어도 그게 굳이 말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왜 말려가요? 그 말려가면은 바보들이죠. 네. 이준석 전 대표는 오늘 노원구 상계동 뭐 갈비집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제 탈당 기자회견을 했는데 신당 동력이 좀 많이 약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네. 자기가 실패했던 노원구 갈비집에서 탈당을 한다 하는 것은 다시는 네. 실패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실패를 인정하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참 네. 장소 선택도 잘했다. 역시 이준석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타나고 또 일부 언론에서도 약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지만은 네. 저는 이준석의 탈당과 창당은 작년부터 예고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네. 지금은 이준석 타임이 아닙니다. 무슨 저는 말인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천이 네. 학살이 시작되면 학살당은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우르르 네. 이준석 신당으로 몰려갑니다. 그러면은 뭐 그래서 예. 원내 교섭단체도 등록하고 네. 후보도 3번되고 국고 보조도 받는 그런 당이 될 거예요. 여기에 네. 김건희 특검이 내일 국회에서 의결되면은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할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소위 재개의, 재의결을 하도록 네. 국회에서 절차를 밟는다고요. 그런데 재의결을 할 수 있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 하는 시한을 결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민주당이 언제가 가장 좋은가 타이밍을 볼 거예요. 이때 이준석 신당은 공천에서 탈락된 네. 학살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몰려오고 또 마치 박근혜 탄핵 때 네. 야당의 표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순을 많이 했잖아요. 네. 국민 정서가 있기 때문에 70%가 특검을 찬성하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에서 많은 가결표를 던지고 지금 재의결은 네. 재석 의원의 3분의 2가 네. 되기 때문에 저는 그때 이준석의 진면목을 보이고 언론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그렇게 봐서 지금은 좀 견뎌야 돼요. 한동훈 위원장 발 공천 학살이 현실화되면은 그때 이준석 신당 동력이 본격적으로 얻고 김건희 특검법도 재의결이 될 거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 거부권 행사에서 국회로 돌아오더라도 민주당이 적당한 적기를 선택해서 재의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다 찬성할 거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무리 악법이라고 했더라도 어떻게 됐든 통과가 된다. 그래서 한동훈의 실현은 결국 김건희 특검은 이루어지고 이러한 실현이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얼마나 벼락같이 화를 내고 흔들릴까 하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원장님 예측이 맞는지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하고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요거 하나만 제가 말해서 틀린 게 한 번도 없어요. 확신하시나요? 이준석 신당도 창당되고 한동훈도 비대위원장 확정됐는데 지금 쇼한다. 다 됐잖아요. 공관위원장도 법조인 할 거예요. 법조인이 할 거다. 저는 인요한 네. 혁신위원장이 참 좋은데 모르겠어요. 시간이 다 돼서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이낙연 신당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내심은 그냥 저 이낙연 좀 나갔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안에서 계속 이렇게 신경 쓰게 만드느니 그냥 이참에 나가시라 뭐 이런 말 자체가 나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참에 나가라. 이낙연을 악마해서는 안 돼요. 설득해서 네. 함께 해야지. 왜 뺄셈 정치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도 이낙연 집으로라도 찾아가서 네. 담판을 해라. 저는 그래서 어젯밤 운동을 하는데요. 네. 지금 우리 방송하는 파크원 빌딩 위로 둥근 달이 진짜 멋있게 떠 있더라고요. 제 페이스북에 올려놨어요. 그 달을 보면서 한없이 빌었습니다. 민주당이 단결하고 이낙연
돌아와라. 제가 달을 보고 빈 것이 반드시 이낙연이 돌아와서 민주당과 함께하고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부터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투쟁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 당원들이 국민들이 다 잊어먹고 이낙연 정치의 미래는 열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